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명절 떡값으로 1,000원짜리 상품권 3장을 받았다라는 한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명절 떡값으로 42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 떡값을 둘러싼 갖가지 이슈들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최근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정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 명절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회사별 추석 떡값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회사마다 명절 선물 또는 상여금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선물 세트 수량이 적으니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했다거나 상품권 3,000원을 줬다는 등 올 추석에도 다양한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평균 금액은 8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국회의원들은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4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떡값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작가님이 계시니까. 네. 떡값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본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어원을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쓴 음식전쟁 문화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래가 좀 나오는데 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로? 네. 그때 공무원들이 이제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날 등 이 명절이 돌아오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돈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소에게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네. 그때 옛날에 이제 봉급 명세서에 그 다 쓰여 있잖아요. 그걸 종이로 받잖아요. 누런 갱지 봉투에다가 딱 이렇게 항목이 딱 예, 인쇄돼 월급도 있죠. 줄 서서 현금으로 받고 아무튼 거기에 효도비라고 써여 있었던 거예요. 효도비? 예, 효도비. 오. 이 명절 때 이제 조상 생각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노부모를 찾아서 효도도 하라 뭐 예. 이런 의미로 상여금 명칭을 효도비라고 썼는데 근데 이 금액이 그냥 딱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면 방앗간에 가서 떡 한 번 맞출 돈이다. 그래서 그냥 별칭으로 이걸 이제 떡값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무원들이 뭐 그때부터 이제 상여금이 나오면 이제 떡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떡은 뭐 결혼할 때나 이사할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돌리잖아요. 그때 네. 축의금조로 주면서 야 이거 떡값 해라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점차 굳어진 거고 근데 떡값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왠지 뇌물처럼 예, 뭐 뒷돈 같은 예,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전 이제 중정 시절에 국정원 말고 중앙정보부 시절. 예, 그 시절에 이후락 부장이 예. 나중에 이제 12.16 사태 이후에 신군부한테 부정축제자로 몰립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항변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수백억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 과정에 내가 떡을 좀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이 좀 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떡고물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유래한 예. 거예요? 떡고물은 뭐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은어로서의 떡고물.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떡이 단순히 먹는 떡에서 이제 뇌물로 의미가 발전됐고 뭐 뇌물에 사용되는 금액을 이제 떡값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확산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전학 우리 최민석 작가님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그죠?
떡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로 이제 뭐 떡값이라기보다는 명절 때 그냥 선물을 받는 정도죠. 주지도 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죠? 요즘은 안 오는데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추석이나 설 되면 와인을 보내줬어요. 예. 네, 와인을 한 병씩 보내줬고 처음에는 제가 좀 책이 잘 팔릴 땐 좋은 와인을 보내주다가 판매 부수가 떨어지니까 와인 값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햄 세트, 올리브 오일 세트, 가장 최후가 김 세트. 그리고 요즘은 아무것도 안 옵니다. 우리 M장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명절 선물은 직원들한테 일단 과일 세트로 했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사실 상여금을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회사 매출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추석에 이제 근무한 친구들한테만 따로 제가 좀 챙겨주고 정식으로 지급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픈 걸 여쭤봤네요. 갑자기 근데-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이른바 떡값이라고 하는 상여금이죠. 사실 따지고 네. 놓고 보면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명백합니다. 지급 의무가 사용자한테 없어요. 물론 그렇긴 예, 하죠.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약간 전환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떡값이라면 대단히 저는 음습한 이미지로 그걸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뭐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상여금을 떡값으로 통용해서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떡값 검사다, 뭐 설 추석 때 떡값을 받은 뭐 공무원들이 있다, 뭐 이런 기사로 많이 이제 소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상여금 의미로 제한을 한다면 이건 지급 의무가 없고 그리고 이걸 지급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냐면 통상임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임금이라고 보게 돼요. 그렇죠. 네, 정기 상여금이든 특별 상여금이든 설 추석이란 게 특별 상여금 목록으로 가더라도 정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2번씩. 그러면 통상임금이란 건 나중에 그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할 때 다 퇴직금 산정하는 베이스가 되는 기본값인 거예요. 이게 높으면 사용자 부담이 좀 커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주면은 이거는 걸린 겁니다. 근로자에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주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법적 개념을 가진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임금 체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연봉직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호봉이 이제 기본일 때는 1년에 그러니까 호봉이 얼마씩 올라가고 네. 그럼 임금이 덩달아서 얼마 올라가고 상여금이 몇 프로 보통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했는데 네. 요즘에 연봉 계약이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그냥 다 한꺼번에 해서 연봉 얼마 네. 나누기 12 하면 이게 월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요즘 보시면 보통 되죠. 그렇게 되다 네네. 보니까 네. 이제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보통 떡값이라고 하는데 떡값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런데 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네. 맞아요. 명절인데 그렇게 입신냐 아, 사용자가 너무 좀 뭐하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뭐라도 받아야 그래도 손에 들고 집에 가야 너 회사에서 이렇게 뭐 챙겨주는구나 이런 또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직원분한테 이게 그 돈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돈으로 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으로 좀 괜찮은 걸 보내주거나 뭐 이럴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기분인 거잖아요. 네. 집에서 그래도 회사에서 뭐라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배려가 이제 회사 측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다니신다는 분들이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이걸 나눠 가졌는데 내가 꼴찌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빈약한 걸 받았다. 막 이런 불만도 좀 상대적으로 네. 박탈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고용주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명절 상여금, 소위 말하는 떡값이나 선물을 좀 제대로 된 걸 받으면 내가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이 있고 집안의 다른 가족들이나 식구들한테 보이기에도 약간 좋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인데 과일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거든요, 집으로. 그러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게 이제 어디에 소속된 정규직이 아닌데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회사로부터 챙김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줬는데 이제 줘도 되고 또 안 줘도 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줬는데
미리 졌죠, 명절 전에. 근데 명절에 직원들이 추석이라고 인사 한 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이 이게 그냥 시원하게 주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있구나. 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약간 얄팍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차라리 기본 임금을 많이 챙겨주고 선물은 주고 상여금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판단을 내리셨네요. 네, 좀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이유도 생기더라고요.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1,000원짜리 상품권 3장을 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근데 1,000원짜리 상품권이 있나요? 그래서 댓글에는 그거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아니 저 유니크 아이템을 준 건가? 아니 10,000원짜리 문화상품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취미로 모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나 오히려. 아니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 실화라고 치고 네. 일단 실하죠. 네. 실화라고 치고 그러면 1,000원짜리 상품권 3장을 주는 이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000원이면 진짜 받는 사람이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한테 세뱃돈으로 줘도 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애들도 5만 원짜리를 잘 알아가지고요. 네. 받고 싶어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떡값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안 챙겨도 줘도 되는 건데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기분 문제가 더 많이 관여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찾아서 지금 올려줬는데 사진에 있네요. 이게 아마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들이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쓰고 우수리돈이 남으면 백화점에서 쓰게 하기 위한 용도로 1,000원짜리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이 잔돈을 그런 용도로 거의 많이 쓰이는데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구입을 하셔서 직원분한테 그것도 보통은 5로 맞춰주기 마련인데 5,000원도 아니고 이제 3,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받으니까 이제 기분이 몹시 상해서 나 퇴사 그냥 결심했다 이런 사연이 내막을 아니까 더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었네요. 맥락을 사서 뭔가 상품권을 사서 뭔가를 사고 나머지 잔돈으로 1,000원짜리로 여러 장 주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돌잔치 사회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제 동료 개그맨들 해가지고 이제 사회 봐주고 이런 업체를 운영을 했었었는데 제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이 사회자님이 꼭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무하지 않는 날인데 가서 특별히 해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팁 같은 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 애기 엄마 아빠 분들께서. 근데 10,000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은 내가 잘 못해드렸나? 그래서 그 불쾌한 기분을 오히려 팁으로 표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내 가치를 그렇게 판단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죠.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 상식 수준의 팁이 아니라 보통 이제 10,000원은 저희가 고기 구워주는 식당에 가면 그 고기 구워주는 직원분한테 고맙다고 이제 드리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게 돌잔치였나요? 네네. 돌잔치면 이제 큰 돈들이 오가잖아요. 금도 많이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날 갔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서운하더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이게 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뭐 이제 명절 때 쉬니까 초과 근무해라. 그래서 초과 근무하는 와중에 보니까 저쪽에 추석 선물 세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씩 주려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다리 타기를 해서 그 선물 세트 하나를 열어서 뭐 참기름통이니 뭐 햄이니 이렇게 나눠 갔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블랙 코미디인데 꼴찌는 가져갈 게 없어서 탕비실에 남은 커피 믹스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예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그 블라인드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그냥 안 주고 말지 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하면 찜찜하고 생색은 내야겠고 그럴 마음은 없는 참 고약한 심성을 가진 사업주가 벌인 행태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제 그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강사님한테 떡값을 드려야 되니까 돈을 내라.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사연 보고 되게 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영 강습비도 내야 되고 본인은 수영장이 마음에 드는 거지 이 강사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거기 아주 오래된 회원들이 본인을 방에 초대를 해서 이거 우리 냈으니까 뭐 자발적으로 좀 뭐 2만 원, 3만 원씩 좀 걷어달라. 그러면 그 돈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모이면 더 큰 돈인데 본인이 전혀 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카톡방에 초대가 돼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을 써야 되는 그래서 아예 수영장도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떡값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 성격은 자발성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건 걷는 거잖아요. 네. 비자발적으로 이게 떡값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사실 김영란법 이런 게 생기기 전이어서 꼭 돈을 걷어서 드리고 뭐 이랬던 문화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어쨌든 뿌리 뽑혀서 저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 너무 그냥 마음이 네. 경쾌합니다. 네. 여기 그 수영장 사연 보면 이제 소위 고인물이라 그러죠. 그 수영센터에서 오랫동안 강습을 받으신 연세가 좀 지긋하신 할머님께서 주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 할머님 세대는 그런 식의 떡값 문화가 있었겠죠. 다 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걷어가지고 한 명 빠지는 사람 없이 해가지고 선생님이니까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된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 선생님께 따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왜 다 같이 한다는 이유로 나도 해야 되는가? 불쾌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는 떡값이라고 하는 단어에 네. 현금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선물까지 네. 다 이제 아우른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그거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현금. 돈으로 해서 상여금 네. 쪽으로 돈을 주는 거와 그냥 어떤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을 같은 그 카테고리에도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돈을 주게 되면 그게 정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상여금 그리고 특별상여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성격으로 보게 되는 거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준이 있어가지고 원래 상여금 설 추석에는 본봉에 뭐 얼마 몇 프로 이렇게까지 기준이 있으니까 돈은 완전히 이제 돈 그 법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임금을 산정할 때나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명목으로 이제 포섭이 되는 거고 선물 물건으로 뭐 햄 세트를 드리거나 김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좀 어렵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걸 반드시 나중에 뭐 퇴직할 때 이런 것도 받았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호의의 성격이 있어서 이게 돈인지 물건인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게 명세서에 기재가 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 지급한 지출 명목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그냥 떡값이라고 뭐 현찰로 챙겨주거나 맞아요. 다른 선물로 챙겨주면은 그거는 이제 세금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 문제가 관여되지 않으면 진짜 뭔가 그냥 챙겨주는 느낌이고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금 털국의 일환인 것처럼 보일 수도 네, 송금 있으니까 처리라는 진심이 좀 덜해 보일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좀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장에 꽂힌 명절 떡값 424만 원은 어떻게 깎아십니까? 이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국회 사무처 설명을 들어보면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니까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는데 보면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임금 성격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받느냐. 연봉이 세전 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봤더니 실제 지급받는 돈이 뭐 얼마라더라 뭐 이렇게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설 추석 뭐 이럴 때 60%를 받다 보니까 산정하면은 이게 424만 원 적지 않은 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자, 그럼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해봐줘. 그냥 네. 심플하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게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네. 돈을 좀 모아다도 마음을 담은 네. 선물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니 떡값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상여금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이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합니다. 가장 심플하다. 네.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안 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오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미 저는 결론을 내려서 뭐 다른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네요. 그래요? 우리 장윤희 변호사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정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람 사이에 또 주고받으면은 좀 풀리는 것도 있고 기분도 좀 좋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날 챙겨주는구나 이런 게 또 살다 보면 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자그맣게라도 정말 1,000원짜리 3장 이런 거는 빈정상할 수 있으니까 좀 정성을 담아서 같은 가격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좀 사회가 조금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어떤 어떤 감사함의 표시 뭐 이런 뜻으로 전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없애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안 받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진 말자. 네. 저도 그 맥락에서 첨언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명절 때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고 하는 이유는 평소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해당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베풀고 주고받고 그런 문화가 이제 평소 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실 명절 때 한꺼번에 몰리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르신들 용돈 드리고 애들 뭐 챙겨드리고 여기저기 생각나는 사람들 누구는 선물 주고 누구는 선물 안 보내고 이러면 뭐 가게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보통 100단위가 넘어가요. 갑자기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평소 때 잘 챙기는 게 좋다 이 생각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그래서 평상임금을 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결론으로 내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밀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가 시청자들과 함께 현행 게임 산업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인데요.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씨는 우리나라의 게임 심의 제도가 다른 국가,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 사전 검열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는 우리나라 성인물 검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국가 검열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잊을만 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논란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김성회 지식백과라는 게임 관련 채널이 있는데요. 이 운영자인 김성회 씨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이제 2024년 9월 5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게 시작하자마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기준으로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 조문 대상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 322 3법이라고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322 3법? 네. 요게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과 그 외 몇몇 분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일단 어느 법이 어떻게 됐고 검열을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게임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게임 산업법을 처음 들여다봤는데요. 이거 위헌이라고 판단받겠는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3223 법이라고 지칭되는 게 이제 게임 산업법의 32조 2항 3호인데요. 저희가 위헌 심판을 청구할 때 여러 요건을 이제 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 법에 어쨌든 가 닿는 사람들이 법이 명확해야 이 법이 뭘 규제하고 뭘 규율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징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물론 법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추상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섭을 해야 되니까요. 각각 케이스들을. 그런데 뭐 범죄 폭력 음란이란 표현도 모호하지만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는데 지나치게 묘사한다. 그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 평가잖아요. 대단히 주관적이고요. 범죄 심리나 모방 심리를 부추긴다. 이것도 애매해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그렇다면 게임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야 이런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아예 게임물 제작이나 반입, 수입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게 규율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제가 법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또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임의 하나의 요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요즘 이제 역사 논쟁이 상당히 그러면 뉴라이트 사관에 기초한 게임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 상에선 되고 온라인 상에선 안 된다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거 대단히 모호하고 이 게임의 참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청구인이 이렇게 만약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1인의 청구와 물론 20만의 청구의 무게감이라는 것도 다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구나. 청구인단을 그래서 집단소송이나 이런 데서 모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건에서 그냥 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할 때도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한번 물색해보라고 그러시거든요. 회사에서 일어난 무슨 뭐 이런 사건이거나 할 때는. 그러면 이 말의 신빙성, 주장의 근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한으로 입법을 하는 거고 헌재 구인은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3명씩 그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받지 못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10만 명 넘어서 지금 20만 명 이게 사실 지금 이거 헌법소원 심판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참고를 한다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헌법 소원하면 맞아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게 운영 자체가. 그래서 자격 요건이 보더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내지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특별 조항이 보면 관련해서 이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리고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이 헌법 소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 서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차에서 1차적인 이익 당사자들은 게임 제작업자, 게임 유통업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는 이제 김성애 씨의 생각은 게임 제작업자, 유통업자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1차 당사자고 2차 당사자들이 누구냐. 게이머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면 숫자로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법문의 명징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 영화 이런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검열 기준이 과하다. 맞습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헌법에 사전 검열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정확하게 헌법 21조 규정을 보면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회도 마찬가지로 집회 결사도 허가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신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게임이란 건 언론 출판의 이 개념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또 논쟁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어떤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미국, 유럽, 일본도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심의를 해요. 게임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게임 관련자들이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 구성된 심의기구가 있고 또 민간 심의기구. 이거
옥상옥이다.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 또 하나는 이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전혀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청구인들도 게임에 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게임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간 몇 가지 영상만 보고 한 사람이 거의 하나의 게임을 심의하는데 이거는 일단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제도 자체도 이걸 실제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적 풀이나 그런 전문성을 전혀 갖지 못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관리위원회의 탄생 배경 자체가 2006년에 이제 바다 이야기라고 도박 게임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 이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탄압으로 보여질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 존재해요. 이게 등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나 출판물처럼 게임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등급 보류를 받으면 아예 제작 유통이 금지가 됩니다. 등급 거부. 등급 거부를 당하면. 그러니까 이 영상물은 어떻게든 등급을 받게 되면 그거에 맞는 제재를 받으면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만화를 되게 불온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불량 만화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만화 중에 불량한 만화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만화는 불량하다라는 뜻도 사실 같이 이중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보면 막 혼나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어른들이 못 보게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만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 청소년한테 되게 위해성이 크니까 그래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면서 오징어 게임 덕분에 한류가 많이 확산되었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 상품으로 여기지 않느냐. 근데 그 내용이 그 안에서 살인, 폭력, 성행위가 나오는 건데 이걸 게임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 거부로 판정을 받아서 아예 유통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느냐. 게임을 애초부터 굉장히 낮은 문화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게임에 관해서만 규제가 이렇게 과한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를 촘촘히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다 이야기 때문에 막은 터진 사건을 다음부터 방지하자. 그래서 게임 깨관이가 생긴 거고. 그렇고 이 시스템의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해당 분야, 즉 게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교수나 뭐 사회단체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고 직원들이 뽑아온 그 영상, 요걸 이제 한 30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모여 있겠죠. 이걸 보고 판단을 하고 아까 장유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게임 하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등급 거부가 될 건지 뭐 19세 이용가가 될 건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아직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빚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요 얘기는 잠깐만 쉼표를 찍고 또 하나. 지난달 말에 대형 유튜브 슈카가 성인물 검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슬람 국가와 중국, 한국, 북한이라는 요런 나라만 포르노를 통제한다.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 슈카가 제기한 얘기한 사실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포르노를 규제하지 않는. 포르노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북한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제작과 유통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대신
제작과 유통을 막아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네.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가톨릭 국가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 데 이런 유교 국가라서 그런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유교 국가인 거죠. 네. 네. 실제로 이 한국인들의 이 음란물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큰 게 2016년쯤인가 뭐 그 국회의원 후보가 성인물 합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사과하고 그 발언 취소하겠다라고 음. 할 만큼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지점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되게 이중적이지 않느냐. 네. 우리나라 같은 정서가. 그러니까 공개된 영역에서는 그렇게 되게 엄격하고 네. 따지는데 사실은 음지에서는 네.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중적 아니냐. 사실 이런 또 지적도 사실 있긴 네. 있거든요. 이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많은 성인들이 사실 이 소위 말하는 포르노를 뭐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본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훨씬 과반을 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두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괴리가 심해지면서 이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범죄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이걸 양성화하고 법제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저는 국가 공권력의 어떤 행사는 최소한에 머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불순하다 뭐다라고 하면 그게 그럼 사라지느냐 법으로 규제한다고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기도 하고 수면 아래로 그냥 내려갈 뿐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반작용을 저희 사회가 좀 목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딥페이크 이야기도 나와서 슈카가 더 집중 포화를 좀 맞았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거 그 말씀 드리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포르노물과 네. 우리가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성착취물은 그렇죠. 명백히 지금 다른 그런 완전 거거든요. 다른 문제죠. 거죠. 완전 다른 본질을 거죠. 이제 약간 이거를 흐리는 거죠. 섞어 놓으면 얘기가 답이 완전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절대 섞여서 안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부정한 것, 음란한 것이라고 그냥 하나로 묶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면 위로 올려서 관리하고 이 유통체계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청소년한테는 가닿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규율을 만드는 게 오히려 현실을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열 얘기에서 나왔으니까 사례 하나만 더요. 대전에서 무슨 좀 논란이 네. 있었습니까? 그 대선 여성 영화제라는 영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하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로 대전 여성 문화제 문제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대전시의 지정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전시에 이제 지원을 받는데 지난달 30일 대전시 관계자들이 이제 행사를 약 일주일 남겨두고 상영작 딸에 대하여를 다른 영화로 대체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양성평등 주간에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전시 보조금으로 상영하는데 이거 부적절하다. 우리 말 들어라.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제재를 가한 거여서 아니 것이죠. 성소수자는 세금 안 냅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대전시에서 이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에 이제 단순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은 성가신 일은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원래 이제 소설이 원작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작품성 자체는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내용이 이제 주인공이 엄마예요. 요양보호사인데 어느 날 딸이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엄마도 힘드니까 계속 못 빌려줘요. 네. 그러다 대출도 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럼 엄마 집에 내가 좀 들어가서 살게라고 하는데 딸이 레즈비언이라서 동거녀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지못해 받지만 이 딸의 동거녀와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계속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근데 살면서 딸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뭐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결국은 이제 뭐 아무튼 딸과 큰 갈등을 빚어요. 네. 그러면서 너는 왜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네. 결혼도 못할 그런 힘든 길을 가서 엄마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네. 딸이 북받쳐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아.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엄마의 성장 서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CGV상을 받았고 또 올해 배우상도 2023년에 받았어요. 상까지 받은 영화. 예. 그러니까 이제 작품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대전시의 입장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민원이 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의 행정이 굴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원을 할 때 네. 상영작을 같이 검토를 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우리는 지원만 할 테니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원칙을 내세워서 네. 그런 원칙을 서로 합의를 했으면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시민 단체나 보수적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진보적인 영화제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영화제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우리가 판단과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으면 되는데 그 원칙이 없기 때문에 네. 빚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아.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간 세 개의 사례를 지금 이제 뭐 잠깐 네. 훑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례에서 벗어나서 좀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시니까 네. 네. 특별한 시선을 좀 바라보실 것 같은데 검열제도 특히 사전 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게임이냐 뭐 영화냐 뭐 소설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거시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 검열은 창작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을 하는데 이중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후 검열은 일단 유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예술품을 평가받을 기회는 받거든요. 그런데 사전 검열은 심할 경우에 대중에게 자신의 결과물을 선보일 기회조차 차단당합니다. 예. 등급 거부, 유통 거부를 받으면요. 이게 이제 이중 검열로 작용을 하는데 이유는 사전 검열이 있는 세계에서는 예술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검열합니다. 자기 검열이죠. 그렇죠. 자기 검열이 창작을 현격하게 위축시킬 거거든요. 네. 저도 자기 검열을 한 4, 5년 해서 그동안 소설을 못 썼어요. 네. 아,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요즘은 검열뿐만이 아니라 댓글, 그다음 뭐 소송, 많은 비판에 직면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사전 검열이 있는 세계에서는 예술가가 일단 자기 검열을 하고 그 위축된 창작물을 다시 검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전 검열이 있는 세계에서는 예술이 꼽힐 수 없는 거죠. 네. 그 좀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을 두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년쯤 된 얘기인가요? 마광수 교수의 작품이 네. 맞아요. 즐거운 사람. 네. 논란이 돼갖고 검찰 수사까지 받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구속되고 이랬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버젓이 그러니까 그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엄격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이 검열에 대해서 네. 더 유독 심한 것인가? 이것도 네. 사실 좀 별도의 차원에서 좀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두 가지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보면서 그냥 폭넓게 생각해 보니까 그 가톨릭 이슬람교보다 심한 게 유교다. 그게 결국 유교 문화가 거니까. 그게 이제 근데 문화적인 정서고. 같은 유교 문화라고도 중국이나 일본은 일본은 다르죠. 또 다르잖아요. 일본은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돼 있거든요. 네. 중국은 공산권이니까 또 따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역사적 정치적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과거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서 검열을 상당히 심하게 했잖아요. 뭐 가요 검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심지어 어떤 배우는 이제 대머리라는 이유로 통치자를 연상시킨다는 출연도 이유 안 때문에 되고. 출연을 아니, 금지당했고. 네. 이미자님의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됐잖아요. 네. 그때 금지곡이 됐던 이유가 외색이라고 해서 금지됐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앵카비스파다. 예. 그러니까 검열이 굉장히 일상화된 국가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저런 네. 거는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하면 이제 검열이 너무 만연한 사회에서 만연한 살다 사회에서 보니까 살았기 때문에 이 검열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것이 좀 상대적으로 좀 문제성 둔감하다, 인식이 조금 덜하다. 덜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네. 다른 분들 견해는 어떠세요?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다 보면 피통제자들이 통제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족쇄 채워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족쇄 크기 자랑한다고. 네.
이 다방면으로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검열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됐고 이거를 불편하게 느껴들 대중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통제하고 검열하는 이런 문화가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전 검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창작자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지만 사용자, 대중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거든요. 대중들도 문화적 변별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즐겨보고 난 후에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해줄게.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대중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로블록스에서 5.18 폄훼 게임이 나왔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신고한 사람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머. 네. 저희도 본방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원점으로 게임으로 돌아가면 이게 아까 영화, 소설, 게임 여러 문화 장르와 게임의 좀 분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은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전 검열이라는 이유지만 어쨌든 사전에 좀 심의를 할 필요는 그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너는 양심적 거부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하나의 사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게임에서 총을 이제 막 난사하는 그런 총을 게임을 즐겼던 게 드러났던 거예요. 이건 이제 직접 참여한다는 성격 때문에 뭔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제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냐. 그렇지만 그의 큰 틀에서는 이건 자유의 영역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그 좀 갈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포르노와 성착취물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열의 문제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야기고 범죄의 영역에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성착취물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필터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분명히 좀 구분해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된다. 요 얘기까지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